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 덕분에 금요일날 학술대회 발표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수업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동영상으로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유럽 재정 위기의 이제 발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발생한 후에 그 이제 대응 조치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응 조치의 세 가지 큰 뭐라고 할까요? 축 트로이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EC 유로피언 커미션 유럽 집행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ECB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마지막 축이 이제 이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알고 있는 IM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통화기금도 조인트로 결합을 해가지고 EFSM과 말씀드렸던 그 기구죠. EFSF가 제공하는 모든 대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EU 기여금의 절반인 2,500억 유로, EFSM의 600억 유로와 EFSF의 4,400억 유로의 총체적인 합의 그 절반이죠. 요거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한 바와 같이 IMF는 EFSF 신용 제공의 경우 수혜 예상국의 재정 상태가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공동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IMF는 이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제금융이 제공된 이후에 실제로 약속된 바가 집행되어지고 있는지, 즉 예를 들자면은 이런 재정 상태가 물론 악화됐으니까 구제금을 받겠죠.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후에 실행하고 있는지도 공동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축을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때 제기된 문제들인데 아직도 유로존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죠.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위기가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은 어떠한 모습으로 향후에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유로존 그리고 EU를 살펴보시면은 이 문제들이 뭐 그다지 많이 진전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향후에 이 유럽 지역 EU 그다음에 유로존 요 두 개를 핵으로 하는 그 유럽 지역의 향후의 어떤 발전적 모습을 아마 예측하는데 큰 아마 도움이 되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공급 측 개혁, 우리가 이제 수요 측 개혁과 공급 측 개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 구조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수술,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 측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요. 수업 시간 같았으면 우리에서 논의되는 얘기도 잠깐 했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동영상 지금 이제 녹화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좀 간결하게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는 공급 측 개혁이 진행되어야지 유로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도 제기됐었고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유로존이 최초 성립을 했을 때 그 이후 10년간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독일이 일단 서독과 동독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가 분단이 되어 있다가 결국 이제 통일을 1990년인가 1989년도인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인가 91년도 이제 통일이 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상당히 그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인 격차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독에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자원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독일은 통일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에서 파생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을 하고 일단은 교육제 부문에서 생산성 성장의 회복을 이루었으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재화가 한 나라에서 재화가 이제 생산이 될 때 큰 구분법이 하나가 교육제와 비교육제죠. 그러니까 이제 대외 무역, 대외 거래를 하게 되는 품목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제 부문에서 생산성 성장의 회복을 이루었고 임금 상승을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달성을 해서 순수출의 강력한 성장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로존 그리고 EU 내에서 독일이 굉장히 그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잠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면에 위기 전에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기 화랑 및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의 근근한 그러니까 아주 뭐 성장이 이루어져도 미세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근한 성장은 교육보다는 내수에 근거하였으며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독일의 성장과 이들 국가들의 근근한 성장이 상쇄됐으나 결국은 개별 국가들에서 문제들이 축적이 됐다는 것이고요. 교육보다는 내수에 근거했다라는 건 결국은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지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로존 내에 같이 있을 때에 처음에 결국은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제 재정 위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불균등한 그 경제적인 상태였다라는 게 드러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보면 공급 측 개혁은 이런 생산성 향상과 명목 임금 성장에 대한 통제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도 이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명목 임금 성장에 대한 통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 생산성 향상과 결국은 임금 상승은 사실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는 아마 임금 성장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로본드에 대해서. 유로본드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영어 자료여서 여러분이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여기만 잠깐, 이 유로본드가 지금도 사실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유로 본드라는 건 결국은 유럽 전체의 재정, 단일 재정의 문제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얘기했던 개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그 조항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요 첫 번째 문단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본드 혹은 스테빌리티 본드 그러니까 뭐 안정화 증권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그 거버먼트 본드다. 이 국채다. 유로로 발행이 되고 조인트리 바이 더 유로피언 유니언즈 19 유로존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27개 국가가 EU에 속해 있고 그 중에 애초 17개국 그 이후에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2개 국가가 조인을 해서 지금 19개 국가가 유로존에 속해 있고요. 당시 유럽 재정위기 때는 그러니까 17개 국가가 조인트로 같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유로로 그러한 일종의 국채로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예를 들어서 2009년에서 12년 이때 유럽의 sovereign debt crisis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재정 위기입니다. 그 국가 부채 위기죠. 요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한이 처음 됐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또 보지만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채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결국은 채권이니까 어떤 특정한 규모의 돈을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어떤 정해진 이자율 하에 유로존 블록에
이 전체에 대해서 결국은 대출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채권을 팔아서 대출이 되면은 요 돈은 결국은 또 개별 국가들에게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 최초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하나의 유로 본드라는 것으로 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유로 본드의 판매를 통해서 모아진 그 돈은 그 안에서 개별 국가들에게 필요한 국가들에게 제공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인트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유로화로 발행을 한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 책임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요게 이제 요때 당시에 논의가 되다가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어떤 지금까지의 유로존의 이 골격을 굉장히 크게 바꾸는 그러한 가장 어떻게 보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해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 논의를 계속 하다가 이제 수그러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공동 대응책으로서 또 한 번 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 프리라이더 프로블럼 이런 게 있죠. 요거를 이제 같이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로본드는 유럽연합 내 참여국 보증에 의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유로존 국가들의 공동 보증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재정위기 계기로 이제 발행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유로본들은 한편으로는 정부 부채에 대한 집합적 연대 책임, 이게 중요합니다. 집합적 연대 책임을 짐으로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이것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해서 제공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방금 자료에서도 봤듯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대 책임이니까 꼭 여기에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이제 개별 국가들이 생겨나는 거죠. 무책임하게 이제 행동을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한다는 의미는 경제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을 또 할 소지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동으로 발행해서 이것을 갖다가 본드를 갖다가 우리가 판매를 한다면 어떤 유로존의 공동의 책임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포인트죠. 그러니까 유로본드의 발행이 회원국 구제금지 조항의 위반,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설정이 됐던 그 조항의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애초에 EU가 최초에 이제 탄생을 할 때 유로존도 EU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조항을 그러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피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재정연합이라는 게 형태를 갖춰야 된다. 결국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본드는 전국적으로 결국은 재정연합으로 가는 가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적인 발행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이 유럽연합이라는 아주 거대한 초국가적인 조직 자체가 지금 통화정책은 통일이 되어 있는데 재정정책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재정정책을 통일하는 어떤 재정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연합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사실 통화연합보다 훨씬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국가 권력의 이양이라는 문제가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통화연합보다는 훨씬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가는 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유로 본드를 발행한다는 것은 재정연합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가동, 그 어떤 가는 그 길을 가동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지금 그런 문제가 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재정연합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이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이러한 그 통화연합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통화연합만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정연합이 돼야 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유로본들은 바로 거기로 가는 신호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지만은 이제 재정연합의 문제. 결국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좁은 의미의 재정연합과 넓은 의미의 재정연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이제 형태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재정연합은 공통화폐를 사용하는, 실제로 지금 유로라는 공통화폐를 유로존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통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서로 동의한 재정정책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공동체기구 혹은 규칙을 의미하여, 그 다음에 넓은, 가장 광의로는 지역적 편차를 상쇄하는 이전 지출이 가능한 연합. 그러니까 미국에서처럼 위기에 빠진 주의 연방 정부의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연합체. 이전 지출은 정말로 재정 연합이 있어서 그 재정을 각 회원국들 간에 자유롭게 이전시킬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한, 그것까지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재정연합은 회원국이 서로의 재정사항에 간섭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재정통합을 위한 좋은 촉매제라는 인식에 기반을 하고 있다. 광의의 재정연합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유사하게 세금을 걷고 지출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 유럽 정부의 수립을 의미한다. 유럽 정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들, 그러니까 뭐 독일 정부, 프랑스 정부, 그다음에 뭐 스페인 정부, 이태리 정부 이런 거 위에 어떤 유럽 정부라는 게 이제 실제로 수립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안정화 기능을 수행해서 이전 지출을 통해 충격에 처한 주를 구제하는 반면 각 주는 자체 부과된 균형 재정을 달성할 의무가 존재해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연방 정부는 구제하지 않는다. 현재 유럽은 이와 반대로 연방의 안정화 기능은 부재하고 각 회원국은 재정 자율권을 가지지만 회원국은 또 구제가 될 수 있는, 상당히 그 비대칭적이죠. 그죠? 결국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서 유럽의 경우 균형 재정에 대한 집행 가능한 정책의 채택이 중요하지만 연방의 안정화 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라는 거. 이거 최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런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SGP, 그죠? 유로존, 근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또 강제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유로존 형성 당시 각국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재정 적자 시정 협약, 이건 이제 그때 우리가 봤죠. 과 안정 및 성장 협약이 성립되었으나 취약점이 노정이 됐다. 왜? 강제력이었기 때문에. EDP 하에서 회원국은 재정 적자, 이거 배웠습니다.를 GDP의 3% 이하, 국가 부채를 GDP의 60%로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SGP는 회원국가 간 다자간 감시의 심화 및 EDP의 신속하고 명확한 집행을 위해서 채택이 됐다. 이거 자료도 올려드렸고 자료도 그때 같이 보았고 시험에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003년 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제재가 강요 이사회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실제 집행에 대한 취약점을 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력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결국 규칙에 기반한 협정이라는 점, 강제 집행력이 없다라는 요것이 이제 한계로 지적되었고
2005년 집행 시에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참작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이것이 엄청나게 그 집행력을 가지는 그러한 협약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결국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어떻게 실질화시키느냐부터 사실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런 공급책 개혁이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처럼 각국이 자기들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단계 속에서 좀 장기적으로 이 경제적 불균형, 그 구조적 불균형,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경제적 차 이런 것들이 수렴이 좀 돼 나가면서 그랬을 때야 어떤 유로본드 재정연합 그 자체도 아니고 그 훨씬 전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로본드 자체가 아마 논의될 수 있는 다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그 유럽 재정 위기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하여튼 나중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전에 좀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마지막 토픽이죠. 마지막 토픽인 우리나라를 포함했던 1997년도 동아시아 외환, 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또 서남아시아까지 있었기 때문에 요 당시 요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우리나라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 타이틀은 한국의 외환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때 97년도 외환위기, 소위 말해서 IMF 위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외환위기죠. 그래서 외환위기를 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다른 위기처럼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터졌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어 나갔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이 1997년도면 여러분 2017년 한 5년 전 일인데요. 현재의 한국 경제 모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까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한국 경제를 보는 1차적인 접근법, 지금의 경제를 보는 1차적인 접근법은 이 1997년도 위기의 성격을 구명하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외환위기 전까지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바꿔놨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는 당시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한국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다 라고 불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자체가 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루어진 개혁과 체제 변환이 그 후의 한국 경제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그 원인과 해결 과정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무수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도 숫자는 줄었지만 연구는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다지 많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후에는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뭐 현재 그다지 먼 과거가 아닌데도 이제 좀 더 많은 연구가 사실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지금 좀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그러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는 더 우리가 규명해야 될 그런 점이 남아있다. 우선 사실은 이 외환위기의 성격이 도대체 왜 발발을 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우리가 어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밝혀진 바가 지금 없다. 이런저러한 설은 제기가 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것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외환위기에 대한 백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총정리한 정부 입장이죠. 이거 백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어떤 것인지도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성격에 대한 견해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견해들이 제출이 되고 있는지는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일단 합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내 경제 구조가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단기적인 자본. 왜냐하면 자본 자유화, 우리나라의 자본 자유화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나라 자본 자유화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느끼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본 자유화, 그러니까 국제적인 자본의 그 이동이죠. 입출입이 굉장히 자유화된 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급격하게. 그러면서 자본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는 그 자본이 장기성을 가지는 자본, 장기적인 투자에 뭐 활용이 된다든가 하는 장기 자본이 있지만, 또 예를 들면 이제 단기 자본, 단기 유동성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이 단기 자본 이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원인인가라는 문제가 아직도 명확하게, 물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더 실질적으로 큰 문제였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얘기가 되지 않고 있네. 지금은 또, 그리고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당시 외환위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일인데, 원인에 대해서 합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에 이루어진 개혁을 어떻게 보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외환위기 후에 경제 성장률이 분명히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해석도 이게 위기 전에 너무 과잉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 자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경로로 돌입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위기 후에 결국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과소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견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어떠한 논의들, 어떤 것들이 제기가 됐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외환 위기 후의 한국 경제를 다룬 대다수 문헌이 외환위기에 따른 변화를 다루고 있지만, 외환 위기의 성격을 밝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경제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었는지, 이런 성격을 밝힌 후에 그에 근거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결국 외환위기의 성격과, 제가 커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외환위기의 성격과 결과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것은 결국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데서도 연유를 하게 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외환위기는 무엇보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하고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개선시킨 사건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외환위기는 금융위기 일으켜놓고 부담은 노동이 져야 했던 그러한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제 기업 구조 조정, 대규모 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화의 대규모 뭐라고 할까요? 이행,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IMF 외환위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위기의 성격과 결과에 대해 합의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 이론경제학자들과 다른 한편으로 정치경제학자들을 포함한 여타 사회과학자들 간의 접근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경제학자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경제학자들이요. 이론경제학자들은 이론적, 실증적 분석에 치중하는 데 반해서, 다른 이러한 그 정치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같은 거대 개념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관점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책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공부를, 제가 요즘에 사실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론 경제학자로서.
이런 정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습니다. 월러슈탄이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제시하는 아주 거대한 담론입니다. 이 글로벌 자본주의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우리 경제학의 입장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시경제적 측면, 미시경제적 측면, 이런 식으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외환위기의 성격과 결과를 평가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환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국내 경제 구조가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여기를 보면 또 두 가지 측면, 거시경제적인 설명과 미시경제적인 설명을 이 양쪽의 하나를 중점에 두는 견해.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 우리가 이제 급격한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단기 자본이 급속도로 들어왔다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단기 유동성 문제, 외화 유동성 문제로 이것이 발생한 거 아니냐는 단기 자본 이동, 이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시경제 측면인데요. 거시경제 측면 몇 가지 논의들, 그러니까 몇 가지 이론적인 제기들을 한번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기 전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는 것은 명백하고요. 이런 고도 성장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옛날의 소련식으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 없이 요소 투입 증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기술 혁신 분입니다. 분의 생산에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 없이 요소 투입 증가, 즉 노동 투입량이나 자본 투입량이라는 이 투입량의 증가에 의한 어떤 단순한 어떠한 이런 성장이 아니었느냐, 고도의 기술 혁신을 수반하지 않는 요소 투입의 증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이 발전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잠시만요. 보드가 제가, 여기 있다. 예. 오랜만에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되네요.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좀 후진 거를 써서 좀 글씨를 잘 못 쓰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결국 이제 국내 총 생산이라는 게, 국내 총 생산량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노동 투입량이 있고요. 아까 이제 총 요소 생산성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 투입량이 있고, 플러스 자본 투입량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총 요소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소 투입의 증가에 일어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제 이 기술 혁신 부분입니다. 한 사회 전체의 기술 혁신에 의한 총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크루그만이 얘기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그 외환위기 이전의 그 고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소 투입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도 성장, 계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했고 위기가 왔다는 거죠. 크루그만. 요 주장에 대한 반론은 일단 그 스티글리츠와 바그와티가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0으로 측정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것에 근거해서 한국의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적으로 이러한 자본 투입량이나 노동 투입량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단은 구소련 같은 경우와 달리 선진국에서 수입한 자본재를 투입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자본재 자체가 선진국에서의 기술 진보를 체화한 그 내부에 체화한 그러한 자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요소 생산성이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직전까지 보면은 거의 제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티글츠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요 안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자본을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자본 자체가 뭐다? 이 선진국의 기술이 여기 들어가 있다. 선진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영어로 나올지라도 요 안에 이미 선진국 거긴 하지만 내화되어 있는 요 안에 기술 진보량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좀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를 체화한 자본재를 바로 그 기술 진보 때문에 올라간 생산성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 들여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요인 측정에서 요 잔여분으로서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그런 거라는 거죠. 잔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잔여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실질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 요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요거 좀 알아두면 좋은데 요것이 소위 말해 가지고 신문 같은데 TFP라고 많이 나와요. TFP. 그래서 total 글씨 못 써서 죄송합니다. Total Factor Productivity. 그래서 요 총 요소 생산성이죠. TFP. TFP는 근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은 가능해요. 추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총 요소 생산성 우리나라 자체의 총 요소 생산성을 매년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했었어요. 산업은행도 할 때. 그 얘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산업별 총 요소 생산성을 한번 추정을 해봤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가 요거는 전부 관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세 개를 추정하고 여기서 뭐랄까요? 여기서 요 두 개를 빼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알고 요 두 개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측정을. 그러니까 잔여분이죠. 여기서 요거와 요거를 뺀 나머지 부분 잔여분이죠. 그래서 요 잔여분으로서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어도 자본 투입량 자체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크루그만의 그런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비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측정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위기 전에 실제로 진짜 0에 가까웠느냐 하는 거에도 반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플러스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고 이것은 위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결국 위기 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요소 투입에만 의거해서 이루어져서 지속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위기가 닥쳤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그만 이제 요 얘기 그냥 단순하게 요소 생산 투입량만 늘려가지고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했다 이 국가들에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포함한 이러한 크루그만의 주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요
실제로 우리가 비싼 자본재를 수입해서 투입을 하는데 이 비싼 자본재는 선진 국가들의 기술 혁신분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 두 번째, 과연 크루그만 말대로 총 요소 생산성이 0에 가까웠느냐?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리 아이켄 그린이라고 정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2007, 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설명하면서 확 뜬 그러니까 이런 그 베리 아이켄 그린 같은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경제학자지만 정치 경제학자적인 것도 굉장히 큰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베리 아이켄 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고도 성장이 과잉 투자에 의한 과잉 성장이었다. 그러니까 위기 전에 투자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런 식의 계속된 과잉 투자에 의한 과잉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결국 이런 과잉 성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논의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1996년에서 96년간 97년 하반기에 터졌기 때문에 총 투자율은 39.2%로서 1980년대 평균 33.6%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특히 1993년부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 말기 일시 긴축적으로 운영했던 거시경제 정책을 다시 확장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것이 과잉 투자를 가져왔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과잉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아닙니다. 문제는 1990년대 들어서 한국의 투자율이 올라갈 이유가 근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과잉 투자였느냐? 과잉 투자였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당시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이었고요. IT 기술 보급에 따른 미국의 호황과 더불어서 신흥 공업국, 특히 중국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상황. 90년대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 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세계 제1의 국가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급속도로 추적을 해서 위협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재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90년대 이때가 서서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이 90년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상황. 또한 신흥 공업국의 등장으로 호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컸고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체제 전환 그 다음에 체제 전환이라고 한다면 체제 전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당의 어떤 그 지배를 관철시키는 정치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죠. 표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급속한 도입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체제 전환이라기보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란 그런 표현으로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산권의 붕괴. 1990년에 결국 소련이 붕괴를 하죠. 그러면서 이 소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그 소 연방에 속해 있던 각국이 독립을 하고 그 각국의 각 개별 국가들이 또 탈사회주의화를 진행했던 그런 거대한 물결이었죠. 그 다음에 인도를 위시한 제3세계 개도국의 세계 자본주의로의 통합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신흥공업국의 따라잡기 성장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1990년대에 오면 이들 신흥공업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이 항상 불확실성을 끼고 하는 것이므로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이 과연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상승할 것을 예감하고 투자를 했다면 이것을 과연 과잉 투자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베리 아이켄 그린은 과잉 투자로 인한 과잉 성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과잉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이런 조건이었는데 당연히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1998년 이후 그때 투자해 놓은 산업의 제품을 이제 수출하면서 위기를 벗어났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베리 아이켄 그린의 이론도 약간은 좀 갸우뚱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로 넘어가는데, 일단 오늘의 동영상 수업은 거시경제적인 요인, 특히 이제 크루그만,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아이켄 그린, 또한 그에 대한 비판, 이 정도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미시경제적인 요인, 그 다음에 외부적인 단기자본 이동이라는 요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